이모, 손 한번 잡아봐도 돼? 분식집 여주인을 희롱하던 조폭들이 손목 한번 잘못 잡았다가 707 특전사 원스타 출신 여성에게 조직 전체가 뿌리 뽑히고 뼈마디가 전부 분리수거 당한 양아치들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광장시장. 하늘을 가린 낡은 지붕 아래로 백열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웅성거림이 되어 공간을 가득 메웠다. 지글거리는 녹두전 냄새, 코를 찌르는 홍어에 삭힌 향, 달큰한 식혜와 구수한 순대의 향기가 뒤섞여 시장 특유의 정겹고도 생생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그 수많은 가게와 인파 속 시장의 가장 안쪽, 조금은 한적한 길목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 서진이네는 오늘도 어김없이 따스한 온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가게의 주인 강서진. 그녀는 40 중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투명한 피부와 깊은 눈매를 가진 미인이었다. 질끈 묶어 올린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갸름한 턱선을 감쌌고 떡볶이 국물이 튈새라 두른 낡은 앞치마조차 그녀의 단아한 분위기를 해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어묵솥에서 정성스레 국물을 떠내고 거대한 철판 위에서 능숙하게 떡과 양념을 볶아냈다. 그 손놀림은 마치 수십 년간 이 일만 해온 장인처럼 정교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이모, 떡볶이 1인분이랑 순대 섞어서요. 포장이요. 학생, 어서 와. 오늘 시험 잘 봤어? 서진은 앳된 얼굴의 교복 차림 학생에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하고 따뜻해서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유독 귀에 잘 들어왔다. 아휴, 말도 마세요. 완전 망했어요. 이모 떡볶이 먹고 스트레스 풀어야지. 그래, 스트레스 받을 땐 매운 게 최고지. 서비스로 어묵 국물 좀 더 넉넉하게 담아줄게. 힘내. 서진은 익숙하게 포장 용기에 떡볶이와 순대를 담고 뜨끈한 어묵 국물을 따로 담아주었다. 학생의 축 처진 어깨를 본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서진이 이 시장의 털을 잡은 지는 어느덧 5년째. 처음에는 저렇게 예쁜 사람이 왜 험한 시장 바닥에서 고생을 하냐며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웬만한 남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고된 일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노동. 하지만 서진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정직한 맛과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씩 시장 사람들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제 서진이네는 시장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다. 옆 가게 야채 파는 할머니는 점심때가 되면 늘 그녀의 가게에 들러 어묵꼬치 하나로 허기를 달랬고 건어물 가게 총각은 퇴근길에 튀김을 사가며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놓았다. 서진은 그들의 고된 삶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좋은 친구이자 때로는 속 깊은 딸이고 듬직한 누나였다. 서진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좋은 일 있어? 건너편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박 사장이 큼직한 사과 하나를 건네며 너스레를 떨었다. 사장님도 오늘 머리 멋지게 하셨네요. 장사 잘 되세요? 서진은 웃으며 사과를 받아들고는 잘 튀겨진 김말이 몇 개를 봉투에 담아 건넸다. 이거 맛 좀 보세요. 오늘 기름이 좋아서 그런지 더 바삭하네. 이런 소소한 정이 오가는 평범한 일상. 서진은 이 삶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지독하리만치 치열하고 피와 땀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곳 광장시장의 기름 냄새와 사람 사는 소음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강서진이라는 한 명의 평범한 여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과거를 기억했다. 새벽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의 골목길을 따라 가게로 향할 때 그녀의 걸음걸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등은 꼿꼿하게 펴졌고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다.
무거운 식자재 상자를 나를 때도 그녀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정확한 자세로 무게를 분산시켰다. 가끔씩 가게 구석에 앉아 멍하니 시장 입구를 바라볼 때 그녀의 시선은 단순히 한 곳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좌우, 전후방의 모든 움직임을 무의식적으로 파악하고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식별하는 오랜 습관의 발현이었다. 그녀의 작은 가게 안 눈에 잘 띄지 않는 벽 한쪽에는 낡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군인들이 전투복 차림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유일한 홍일점, 짧은 머리의 강서진이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사진 속 그녀의 어깨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과 서슬퍼런 기계가 서려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그 중에서도 최정예 요원들만 모인다는 707 특수임무단 출신. 전무후무한 여성 특전사 출신 장군.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전군의 전설처럼 회자되던 이름. 준장 강서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분식집 주인 강서진의 과거였다. 그녀는 스스로 그 무겁고 화려했던 군복을 벗고 이곳으로 왔다. 총과 작전 지도 대신 국자와 튀김 집게를 손에 쥐었고 서슬퍼런 구호 대신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이제 전설의 여군이 아닌 그저 시장의 평범한 상인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야채를 다듬던 서진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귓가에 익숙하지 않은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시장의 활기와는 다른 무언가 날카롭고 불쾌한 기운이 섞인 소리였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순간 과거 전장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던 독사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났다. 시장의 평화로운 일상에 불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균열은 정확히 그녀의 가게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서진은 다듬던 팔을 마저 다듬고 칼을 도마 옆에 반듯하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여전히 침착하고 정갈했다. 하지만 그녀의 온 신경은 이미 가게 밖, 점점 더 가까워지는 불협화음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끓어오르는 떡볶이처럼 그녀의 내면에서도 오랫동안 잠재워 두었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들끓기 시작했다. 평화는 때로는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방식 또한 그녀의 몸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먼지 쌓인 군화는 벗어던졌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영혼까지 버린 것은 아니었다. 시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왁자지껄하던 상인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그 자리를 불안한 수군거림과 경계심 가득한 눈빛들이 채웠다. 변화의 진원지는 시장 입구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치 흙탕물이 맑은 냇물로 번지듯 서진의 가게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드디어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 딱 보기에도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의 사내 대여섯 명. 낡았지만 값비싼 명품 티셔츠에 어지러운 문신을 드러낸 팔 사람을 훑어보는 비열한 눈빛까지. 그들은 영락없는 동네 양아치 혹은 그보다 질이 나쁜 조폭의 행색을 하고 있었다. 무리 중 가장 선두에 선 남자는 유독 눈에 띄었다. 올백으로 넘긴 머리에 번들거리는 얼굴, 굵은 금목걸이가 그의 저렴한 취향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황철용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장 주변 상권을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 상인들을 괴롭히는 조직의 중간 보스였다. 아, 사장님. 요새 장사는 좀 어떠셔? 황철용은 건어물 가게 앞에 멈춰서서 진열된 오징어를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고 질겅질겅 씹기 시작했다. 그의 패거리들은 가게를 에워싸듯 서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건어물 가게 총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냥 그럭저럭입니다. 에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매달 와서 지켜주니까 사장님이 편하게 장사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자, 이번 달 성에 표시 좀 해야지. 황철용은 비릿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보호비 자릿세 따위의 이름으로 포장된 명백한 갈취였다. 건어물 가게 총각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황철용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더니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혀를 찼다. 이봐, 젊은 사장. 경기가 어렵다 해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애들 커피값도 안 나오겠네. 다음 달엔 좀 더 신경 써, 알았지? 그는 총각의 어깨를 기분 나쁘게 툭툭 치고는 다음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런 광경은 시장 상인들에게는 끔찍하지만 익숙한 불행이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그때뿐 보복이 두려워 대부분은 푼돈 쥐어주고 조용히 넘어가길 바랄 뿐이었다. 서진은 가게 안에서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끓는 기름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속에서 들끓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함이었지 불의를 외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행동 패턴, 세력 규모, 그리고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섣부른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지난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황철용의 무리는 마침내 서진인의 분식집 앞에 다다랐다. 가게 안에서 묵묵히 일만 하는 서진의 미모를 발견한 황철용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이야, 이런 외진 곳에 이런 미인이 숨어 있었네. 새로 생긴 가게인가? 왜 나는 몰랐지? 그가 느끼한 목소리로 말을 걸며 계산대 앞에 섰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경계나 두려움이 아닌 마치 벽에 붙은 벌레를 보는 듯한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진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황철용은 그녀의 반응이 의외라는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비열한 웃음을 되찾았다. 도와주긴. 내가 사장님을 도와줘야지. 이 험한 시장 바닥에서 여자 혼자 장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오빠가 뒤를 든든하게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응? 그는 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계산대 위로 손을 뻗어 서진의 손등을 슬쩍 만지려 했다. 그 순간 서진의 손이 뱀처럼 움직였다. 황철용의 손이 닿기 직전 그녀는 옆에 있던 뜨거운 어묵 국물 그릇을 살짝 옮겨 놓았다. 황철용의 손은 목표를 잃고 허공을 스쳤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그가 헛손질을 한 것처럼 보였다. 손님, 주문 안 하실 거면 다른 손님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시겠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자신의 수작이 아무렇지 않게 막히고 심지어 무시까지 당하자 황철용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의 부하들 앞에서 제대로 체면을 구긴 셈이었다. 아, 이 아줌마가 진짜. 그가 버럭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그의 부하 중 하나가 옆에서 속삭였다. 형님 참으세요. 오늘 수금부터 마저 하고요. 저 여자는 나중에 따로 손보면 되죠. 황철용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진을 노려봤다. 좋아. 사장님. 우리는 이 시장 가게들 보호해주는 사람들인데 사장님 가게도 당연히 포함이겠지? 첫 달이니까 싸게 해줄게. 현금으로 그 정도만 내. 그가 손가락 5개를 펴보였다. 터무니없는 액수였다. 다른 가게에서 뜯어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다. 명백히 서진을 향한 악의적인 보복이었다. 서진은 잠시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굴복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을 계산하는 짧지만 밀도 높은 시간이었다. 전 보호받을 일이 없는데요. 마침내 서진이 입을 열었다.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보호라는 건
오히려 시장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하게 땀 흘려 장사하는 분들께 돈을 뜯어가는 건 보호가 아니라 약탈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황철용과 그의 부하들은 물론 주변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상인들까지 모두 얼어붙었다. 아무도 저 무지막지한 조폭들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황철용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약탈? 야, 너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가 고함을 치며 계산대를 손으로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 그리고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하지만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돌아가세요. 다시는 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예요. 그녀의 입에서 경고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가게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그건 단순히 배짱 좋은 여자의 허세가 아니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생과 사의 경계에 섰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기세였다. 황철용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눈앞의 여자가 예쁘고 연약해 보였던 첫인상과는 전혀 다른, 감히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등골을 스쳤다. 이 미친년이. 위기감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본능적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 난폭하게 행동해야만 했다. 황철용이 손을 들어 서진의 뺨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머, 서진 씨. 무슨 일이야? 야채 가게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할머니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험악한 분위기에 놀라 서진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평생을 시장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약한 여자를 괴롭히는 남자를 보면 일단 말리고 봐야 한다는 순수한 정의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순수한 정의감은 곧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다. 아, 씨발. 웬 늙은이가 끼어들어. 자신의 분노가 엉뚱한 방향으로 방해받자 이성을 잃은 황철용은 반사적으로 팔을 휘둘렀다. 그의 두툼한 손바닥이 야채 가게 할머니의 연약한 어깨를 거세게 밀쳤다. 악! 할머니는 비명과 함께 맥없이 뒤로 낮아빠졌다. 힘없이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의 머리가 가게의 딱딱한 모서리에 쿵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순간 시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시간마저 정지한 듯한 절대적인 정적 속 할머니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리는 모습이 모두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것이 기폭제였다. 강서진의 눈동자에서 따뜻하고 나긋했던 모든 빛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빙하보다 차가운 사리가 들어찼다. 그녀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전장을 지배하던 독사가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났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황철용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놀람도 없었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감정이 배제된 오직 목표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벽한 전투 기계의 얼굴이었다. 그 기이한 침묵과 무표정한 얼굴에 황철용은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뭘 봐, 씨발. 저 노인네가 먼저 끼어든 거잖아. 재수없게. 그가 애써 허세를 부리며 소리치는 순간 서진이 움직였다. 움직였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다음 순간 황철룡의 바로 코앞에 나타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인간의 동체 시력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폭발적인 속도였다. 컥. 황철룡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서진의 손가락 두 개가 정확하게 그의 목, 울대를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엄청난 압박감에 숨이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너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서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소의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낮고 서늘하게 울렸다. 뒤에 있던 부하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서진에게 달려들었다. 이 미친년이 형님한테서 손 안 떼. 가장 먼저 달려든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서진은 황철룡의 목을 잡은 채로 상체만 살짝 비틀어 주먹을 피했다. 동시에 그녀의 반대쪽 팔꿈치가 뒤를 향해 전광석화처럼 날아갔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명치에 팔꿈치가 정확히 꽂혔다. 남자는 끄억하는 신음과 함께 그대로 무너져 새우처럼 몸을 말았다. 또 다른 부하가 뒤에서 서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서진은 황철룡의 목을 잡은 손을 놓는 대신 그를 방패 삼아 몸을 회전시켰다. 거구의 황철룡이 종이 인형처럼 휘둘리며 뒤에 있던 부하와 그대로 부딪혔다. 으악! 우당탕 소리를 내며 두 사람이 엉켜 넘어졌다. 남은 3명의 부하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잠시 얼어붙었다. 저 가냘픈 여자가 어떻게 건장한 성인 남성들을 저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짧은 망설임의 순간이 그들의 패배를 결정지었다. 서진은 넘어진 황철룡의 가슴팍을 발로 밟아 고정시킨 뒤 남은 3명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화려함이나 과시가 없었다. 오직 효율과 급소만을 노리는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 몸에 새겨진 특수부대의 살상기술 그 자체였다. 한 명에게는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무릎 관절을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린 뒤 손날로 목의 경동맥을 가격해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또 한 명이 휘두르는 의자를 피하며 그의 팔을 꺾어 비틀었다. 뚜둑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서진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쇠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의 허벅지를 향해 던졌다. 휙! 쇠 젓가락은 정확하게 남자의 허벅지 근육에 박혔다. 으아악!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남자가 바닥을 굴렀다. 단 몇십 초 만에 건장한 사내 5명이 처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다. 시장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그저 서 있기만 했다. 그들이 알던 서진이네의 마음씨 좋은 주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름 모를 괴물이 서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발을 들어 아직도 바닥에서 신음하는 황철룡에게 다가갔다. 황철룡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눈앞의 여자는 더 이상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다. 서진은 그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다. 황철룡의 귓가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시는 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녀는 말을 잇지 않고 그의 손목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손목 관절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으아악! 황철룡의 끔찍한 비명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진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를 쓰레기처럼 내던졌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쓰러진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원래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서진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하며 상처를 살폈다.
주변 상인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하고 119에 신고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이었다. 방금 전 건장한 사내들의 뼈를 부수고 관절을 꺾던 그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 시장의 평화,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소중한 일상.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만 한다고. 잠들었던 괴물은 다시 깨어났고 그 괴물은 자신의 터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 바닥에 널브러진 조폭들을 싸늘하게 한번 훑어본 서진의 눈빛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양아치 몇 명을 손봐준 것이 아니었다. 그들 뒤에 있을 더 거대한 어둠의 존재를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시 독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삶은 역설적으로 가장 비범한 방법으로만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광장시장의 낡은 지붕을 찢고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뒤섞이며 평화롭던 시장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바닥에 나뒹구는 황철룡의 패거리, 그들의 신음과 비명, 상인들의 불안한 웅성거림, 그리고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선 강서진. 그녀는 방금 전의 폭풍 같은 싸움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다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흥분이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젊은 경찰이 눈앞의 광경에 당황하며 소리쳤다. 건장한 남자 5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흔적이 역력한데 그들을 제압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가냘픈 분식집 여주인이라니. 상황 파악이 쉽지 않았다. 제가 했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저자들이 시장 상인들을 위협하며 돈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려던 여기 할머님을 폭행해 머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한 것뿐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불필요한 변명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다. 오직 사실만을 전달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한 후였다. 특전사 장교 시절 수많은 위기 상황 보고와 법무 검토를 거쳤던 경험이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언어를 선택했다. 주변 상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서진의 말을 거들었다. 맞아요. 저놈들이 맨날 와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다고요. 서진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할매 큰일 날 뻔했어. 저건 정당방위가 맞지. 건어물 가게 총각과 과일 가게 박 사장을 필두로 한 상인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서진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경찰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진과 널브러진 조폭들을 번갈아 보았다. 피해자들의 상태는 심각했다. 단순한 타박상 수준이 아니었다. 팔이 부러지고 관절이 탈구되고 급소를 가격당해 정신을 잃은 자까지. 여자 혼자서, 그것도 맨손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수십 명의 목격자가 한 목소리로 그녀의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경찰은 서진을 참고인 자격으로 황철용 패거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연행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서진은 경찰서로 향하기 전 구급차에 실리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병원비는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런 놈들 때문에 무서워하실 일 없게 만들게요. 그녀의 약속은 맹세처럼 들렸다.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 서진은 시종일관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특수부대 경력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주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응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녀의 몸에 밴 절도 있는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오히려 그녀의 말에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반면 황철용 패거리는 상습적인 갈취와 폭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수세에 몰렸다. 결국 서진은 몇 시간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고 사건은 쌍방 폭행의 여지가 있으나 정당방위가 상당 부분 인정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언지를 받았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이미 늦은 밤이었다.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아 어둠이 내린 시장은 낮의 활기와는 전혀 다른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자신의 가게 서진이네 앞에 선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게 안은 아까의 싸움으로 엉망진창이었다. 뒤집힌 테이블, 깨진 그릇, 바닥에 낭자한 떡볶이 소스와 핏자국. 그녀는 묵묵히 가게를 치우기 시작했다. 빗자루로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고 걸레로 바닥의 얼룩을 닦아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녀의 손과 달리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소용돌이쳤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 평범한 삶을 갈망하며 도망치듯 떠나온 과거가 결국 그녀를 다시 찾아내고야 말았다. 총성 없는 전장이라 믿었던 이곳 시장이 결국 피와 폭력이 난무하는 또 다른 전장이 되어버렸다. 바닥을 닦던 서진은 문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따뜻한 미소를 짓던 분식집 여주인은 없었다. 그곳에는 냉혹한 눈빛으로 전장을 응시하는 군인, 독사 강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유리창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할머니를 구하고 시장 사람들을 지킨 것은 분명 옳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게 폭력을 사용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파괴 본능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그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괴물의 모습으로 되돌아갈까봐. 그때였다.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과일 가게 박 사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쌍화차 2잔이 들려 있었다. 아이고 서진 씨. 혼자서 이걸 다 어떻게 치우려고. 내가 좀 도울게. 박 사장은 말없이 서진의 손에서 걸레를 빼앗아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잠시 후 건어물 가게 총각과 다른 몇몇 상인들도 약속이나 한 듯 가게로 들어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고 의자를 바로 세우고 깨진 그릇을 치웠다. 서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서진의 목에서 간신히 감사의 말이 흘러나왔다. 박 사장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고맙긴 뭐가. 우리가 더 고맙지. 서진 씨 덕분에 이제 2발 뻗고 잘 수 있겠네. 근데 솔직히 좀 놀라긴 했어. 그렇게 여리여리한 몸으로 어떻게 그런 허허. 상인들의 얼굴에는 서진의 힘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인간적인 따뜻함과 유대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진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오늘의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에 감사할 뿐이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괴물이 될 뻔했던 서진을 다시 인간의 세계로 끌어당겨 주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어두운 이면에서는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었다. 황철용이 속한 조직의 본부. 화려하지만 천박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사무실에서
조직의 보스인 백상어 조평호가 심기가 매우 불편한 얼굴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황철용 그 병신 같은 놈이 계집 하나한테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개같이 털렸단 말이지, 지금. 조평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손놀림이 전문가 수준이었다고. 닥쳐. 조평호가 재떨이를 집어 던지자 부하가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전문가. 시장통에서 떡볶이나 파는 여자가 전문가. 변명도 작작해라. 우리 조직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광장시장 재개발 건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시작부터 이런 잡음이 터져나와. 조평호에게 광장시장 상인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을 올리는 재개발 사업은 조직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였다. 그는 이미 정치권과 관계 당국에 막대한 뇌물을 뿌려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다. 황철용을 시켜 상인들을 괴롭힌 것은 그들이 제 발로 헐값에 가게를 넘기고 떠나게 만들려는 계획의 일부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온 것이다.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관계, 과거 행적까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내. 그리고 그냥 떡볶이 장사는 아닌 것 같으니 전문가를 보내. 조용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처리해. 다시는 누구도 우리 사업에 회방 놓을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야. 조평호의 눈이 상어처럼 번뜩였다. 그는 이번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 그것은 자신의 거대한 계획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분식집 여주인이 아니라 한때 국가가 길러낸 최강의 인간 병기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선들이 광장시장을 향하기 시작했다. 서진이 일으킨 작은 파문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불안한 평화가 시장에 찾아왔다. 황철용 패거리의 부재는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상인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늘이 걷히고 예전의 활기가 조금씩 돌아왔다. 야채 가게 할머니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퇴원했고 시장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그녀를 돌봤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강서진이 있었다. 하지만 서진 자신은 평화롭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잠을 자다가도 작은 소리에 눈을 떴고 가게에 앉아 있으면서도 등 뒤의 모든 움직임을 의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분식집 주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는 다시 이 작은 시장의 보호자이자 감시자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일과에도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새벽에 가게 문을 열기 전 시장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지형지물을 익히고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한 도주로와 은폐 지점을 파악했다. 가게 안에서도 동선은 항상 효율적으로 계산되었고 손에 잡히는 모든 집기의 뜨거운 국자, 날카로운 꽃이 무거운 무쇠 페는는 유사시에 즉시 무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이 다시 전장 모드로 회귀하고 있었다. 상인들의 태도도 둘로 나뉘었다. 박 사장이나 건어물 가게 총각처럼 그녀를 영웅으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날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폭력성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였다. 그들은 서진을 피했고 그녀의 가게 앞에서 수군거렸다. 서진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굳이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 이해를 구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변화는 시장 밖에서 훨씬 더 교활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건어물 가게 총각이 사용할 신선한 오징어를 실은 트럭이 시장 입구에서 사소한 접촉 사고에 휘말렸다. 경찰까지 출동한 그 사고 처리 과정은 이상할 정도로 길어졌고 결국 오징어는 전부 폐기 처분해야 했다. 며칠 뒤 박 사장의 과일 가게에 갑자기 세무조사가 닥쳤다. 수년간 아무 문제 없었던 장부에 대해 사소한 트집을 잡으며 며칠 동안 가게를 샅샅이 뒤지는 통에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야채 가게 할머니에게 채소를 납품하던 농장에서는 갑자기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해왔다. 다른 납품처를 알아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난색을 표했다. 시장의 혈관이 하나씩 막혀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그저 운이 나쁜 일들이 겹쳤다고 생각했지만 서진을 중심으로 한 가게들의 연이어 불행이 닥치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황철룡 같은 주먹패들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한 공격이었다. 서진은 이 모든 것이 그날 사건의 배후 세력이 벌이는 일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주먹이 통하지 않자 시장의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조용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을 선포한 자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평일 오후 한산한 시간대의 서진이네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잘 다려진 최고급 양복 차림의 중년 신사였다. 그는 황철용 같은 양아치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련되면서도 서늘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 역시 위압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한치의 빈틈도 없는 움직임을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강서진 사장님. 남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저는 태화개발의 최민준 이사라고 합니다. 서진은 떡볶이 철판을 닦던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남자의 자기소개를 듣는 순간 모든 사건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태화개발. 최근 이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사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온몸은 이미 전투 태세에 돌입해 있었다. 눈앞의 남자는 황철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최 이사는 서진의 맞은편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제가 소문이 좀 늦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이 시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관리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능구렁이처럼 말을 이어갔다. 자신의 조직원들을 하청업체 직원으로 둔갑시키고 모든 일을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사과는 그들에게 직접 하셔야죠. 피해를 본 시장 상인들에게. 서진은 그의 위선적인 태도를 단칼에 잘랐다. 최 이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피해 보상도 충분히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 사장님 그리고 이 시장 상인분들을 위한 제안입니다. 그가 내민 서류는 광장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서였다. 내용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낡고 비위생적인 시장을 허물고 최신식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그 안에 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현대적인 상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다.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과 상상을 초월하는 신축 상가의 임대료. 결국 상인들은 헐값에 평생의 터전을 내놓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낡은 시장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저희 태화개발이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고 더 발전된 미래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 사장님 가게는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고 싶습니다. 최 이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내 서진 앞으로 밀었다. 봉투 안에는 이 작은 분식집의 가치라고는 믿을 수 없는 거액의 액수가 적힌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노련한 수법이었다. 서진은 계약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최 이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여기가 낡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당신들이 말하는 미래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냄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이라는 거죠. 당신들의 돈으로 그런 것들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하. 최 이사가 소리내어 웃었다. 감상적이시군요, 사장님. 하지만 감상만으로 밥을 먹고 살 수는 없는 세상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어리석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하죠. 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온화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근 시장에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죠? 유감스럽게도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저의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말입니다. 사장님 혼자서 이 시장 전체를 책임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진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건 협박으로 들리는군요, 최 이사님.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최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키려는 이 사람 냄새 나는 시장이 당신 때문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게 될 테니까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가게를 나섰다. 검은 세단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서진은 최 이사가 두고 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다. 상대는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다. 합법을 가장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거대한 악의 조직이었다. 경찰이나 법의 힘을 빌리기는 어려울 터였다. 그들은 이미 법 위에 군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진은 가게 구석에 걸어둔 낡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전우들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는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명예와 자부심이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그녀는 이제 이 작은 시장과 상인들을 지켜야만 했다. 지켜야 할 대상은 작아졌지만 싸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가장 크고 단단한 무쇠 솥뚜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가게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나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솥뚜껑을 방패 삼아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가상의 훈련을 시작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현역 시절과 다름없이 빠르고 정교했다. 땀방울이 그녀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은 혼자만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었다. 조용한 전쟁의 막이 올랐고 그녀는 기꺼이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기로 결심했다. 혼자만의 싸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서진의 오산이었다. 태화개발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거세질수록 시장 사람들의 저항 또한 단단해지고 있었다. 박 사장과 건어물 가게 총각을 중심으로 광장시장 상인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그들은 태화개발의 부당한 재개발 시도에 맞서 싸우기로 결의했다. 그 구심점에는 언제나 강서진이 있었다. 그녀가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무언의 용기와 믿음을 주었다. 그러나 서진은 알고 있었다. 상인들의 의지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상대는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숨통을 조여왔고
그들의 배후에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버티고 있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했다. 정보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과거에 남겨두고 온 그림자가 있었다. 늦은 밤 가게 정리를 마친 서진은 셔터를 내리고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벽장의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군복이 담긴 상자 밑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 휴대폰은 군을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켜지 않았던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다.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거란 예상과 달리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자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액정이 켜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길지 않은 신호음 끝에 잠에 잠겨있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나다 오충성 중사. 아직도 잠버릇은 고치지 못했군. 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반응했다. 잠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혹감과 놀라움,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인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나왔다. 단결. 중대장님. 아니, 준장님. 강서진 준장님이십니까? 오충성 중사. 707 특수임무단 시절 서진이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부사관이었다. 저돌적인 전투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가졌던 그는 서진에게는 단순한 부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전우였다. 그 역시 전역 후 알파 시큐리티라는 작은 보안 및 탐정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들은 적이 있었다. 목소리는 여전하군. 잘 지냈나? 네. 저는 잘 지냅니다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역하시고 모든 연락을 끊으셔서 저희 모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오랜만에 듣는 부하의 목소리에 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미안하다. 사정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라니요?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오충성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진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의 상징이었다. 서진은 광장시장의 상황과 태화개발 그리고 최민준 이사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오충성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감히 우리 준장님께서 조용히 살아가시는 곳을 그따위 양아치 새끼들이. 상대는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다. 배후가 상당한 조직인 것 같아. 그래서 자네의 정보력이 필요하다. 태화개발이라는 회사의 실체, 그리고 최민준이라는 자의 뒷조사를 부탁한다.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겠다.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저희 알파 시큐리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놈들의 내장까지 싹 다 파헤쳐 놓겠습니다. 단결. 통화가 끝나고 서진은 오랜만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오충성의 정보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이틀 뒤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1차 조사 결과가 도착했다. 보고드립니다. 태화개발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건설 회사이나 실체는 백상업화로 알려진 광역폭력 조직의 자금 세탁 창구. 보스 조평호는 과거 명동 일대에서 사채업으로 시작해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며 세력을 불린 인물. 정계 및 관계의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경찰력 개입이 쉽지 않음. 특이사항 최민준 이사.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소령.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 후 조평호에게 스카우트됨. 단순한 행동대장이 아닌 조직의 브레인 역할. 각종 공작과 심리전에 능한 인물.
보고를 읽어내려가는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역시나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군 출신, 그것도 정보전의 전문가가 개입되어 있었다. 어쩐지 그들의 방식이 일반적인 조폭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최민주는 정면 대결보다는 상대를 서서히 고립시키고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인물일 터였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했다. 그날부터 서진의 전장은 분식집 주방을 넘어 시장 전체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지 않았다. 적의 공격을 예측하고 역으로 이용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새벽마다 시장 곳곳을 돌며 지도를 그렸다. 모든 가게의 위치, 골목의 폭, 하수구 맨홀의 위치, 심지어 낡은 간판이 매달린 각도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 광장시장은 거대한 입체 전술 지도로 재구성되었다. 그녀는 시장의 모든 것을 자신의 무기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분식집 주방은 그녀의 작은 변기창이 되었다. 그녀는 식용유와 밀가루를 특정 비율로 섞어 점성이 높은 기름 함정을 만드는 실험을 했다. 고압의 소화기를 개조하여 최루액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고춧가루와 후추를 섞은 분말탄을 만들었다. 낚싯줄과 작은 방울들을 이용해 가게 주변에 조잡하지만 효과적인 침입 경보 시스템을 설치했다. 그녀의 손에서 평범한 주방 도구와 식자재는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살상 무기로 재탄생했다. 상인들의 협조도 구했다. 그녀는 박 사장에게 과일 가게에서 가장 단단하고 무거운 수박들을 항상 가게 앞 특정 위치에 진열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유사시 적의 돌진을 막는 훌륭한 장애물이 될 터였다. 건어물 가게에는 질기고 두꺼운 그물을 몇 개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좁은 골목에서 기습적으로 투척하면 여러 명의 발을 묶을 수 있었다. 상인들은 서진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군말 없이 따라주었다. 시장 전체가 그녀의 지휘 아래 거대한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예상했던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다. 늦은 밤 인적이 끊긴 시장에 어둠을 틈타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몇 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황철용 패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박 사장의 과일 가게였다. 본보기로 가게를 박살내어 시장 전체에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최민준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모두 서진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가게 주변에 설치해둔 낚싯줄에 작은 방울이 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서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둠 속에서 괴한들이 과일 가게의 셔터를 부수려 연장을 꺼내 드는 순간 시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완전한 암흑. 괴한들이 당황한 사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날아와 그들의 발밑에 떨어졌다. 서진이 미리 준비해둔 밀가루 폭탄이었다. 뿌연 분진이 시야를 가리는 순간 반대쪽에서 고압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밀가루는 물과 섞여 순식간에 끈적한 반죽이 되어 그들의 몸과 장비에 달라붙었다. 뭐야? 우왕좌왕하는 그들의 머리 위로 건어물 가게 옥상에서 거대한 그물이 떨어졌다. 옴짝달싹 못하게 된 그들을 향해 서진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무거운 무쇠펜이 들려 있었다. 퍽,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서진의 공격은 급소만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노렸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상인들은 끈적한 밀가루 반죽을 뒤집어 쓴 채 서로 엉겨 그물에 묶여있는 괴한들을 발견했다. 그 모습은 공포스럽기보다는 우스꽝스러웠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들은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연행되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최민주는 차 안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또 실패였다.
그리고 이번 실패는 지난번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계획을 미리 예측하고 완벽한 함정을 파서 대응한 것이다. 그는 강서진이라는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위험한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이제 장난은 끝났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연결했다. 나다. 청소팀을 준비시켜. 광장시장 직접 들어간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서진은 그 전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만든 새로운 무기들과 함께 전장에서 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장의 평화는 이제 가장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게 되었다. 밤이 깊었다. 낮 동안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낡은 지붕 아래 광장시장은 거대한 짐승처럼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적은 평화가 아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서진인의 분식집 안 강서진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잠든 것이 아니었다. 온몸의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시장을 감싸는 공기의 미세한 흐름까지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빗소리 외에 또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규칙적인 군화 소리는 아니었지만 훈련된 자들만이 낼 수 있는 무게를 죽인 발소리. 그리고 금속이 스치는 미세한 마찰음. 온다. 오충성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은 것은 불과 1시간 전이었다. 준장님, 놈들이 움직입니다. 청소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전원 용병 출신이거나 군 특수부대에서 불명예 전역한 자들로 구성된 전문 처리팀입니다. 단순한 깡패가 아닙니다. 장비도 실전용입니다. 현재 차량 3대에 나누어 시장 쪽으로. 보고는 거기서 끊겼다. 통신이 교란당한 것이 분명했다. 서진은 즉시 시장의 핵심 상인 몇몇 측에 연락을 돌렸다. 박 사장님, 오늘 밤은 가게에 나오지 마시고 문단속 철저히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서 부대를 지휘하던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박 사장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알겠다고만 답했다. 그리고 지금 적들이 마침내 도착했다. 치지급. 시장의 모든 백열등이 일제히 꺼지며 완전한 어둠이 내렸다. 전력을 차단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소리를 죽이고 시야를 가리기 위한 최적의 환경. 놈들은 프로였다. 서진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전투복 대신 검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무쇠 펜 대신 끝을 날카롭게 간 강철 국자와 짧게 개조한 쇠꼬챙이를 쥐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삭처럼 빛났다. 이곳은 그녀의 구역, 그녀의 전장이었다. 놈들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시장 안으로 진입했다. 10명 남짓한 인원이었지만 한 명 한 명이 풍기는 살기는 황철용 패거리 수십 명을 합친 것보다 더 무거웠다. 그들은 최신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소음기를 부착한 권총과 전술 단검으로 무장한 채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형을 유지하며 서진의 가게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선두에 선 2명이 서진의 가게 앞 골목으로 진입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발이 바닥에 설치된 눈에 보이지 않는 낚싯줄을 건드렸다. 딸랑을 하는 아주 미세한 방울 소리가 서진의 귓가에 울렸다. 신호였다. 뭐야? 조심해. 그들이 잠시 멈칫하며 주변을 살피는 순간 골목 양쪽 지붕에서 거대한 포대 2개가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밀가루와 식용유가 범벅된 끈적하고 무거운 반죽 덩어리였다. 시발, 이게 뭐야? 순식간에 야간 투시경이 무용지물이 되고
온몸이 미끌거리는 반죽으로 뒤덮였다. 그들이 허우적거리는 사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 굴러왔다. 박 사장의 가게에서 가져온 단단하게 잘 익은 수박들이었다. 경사진 골목을 따라 가속도가 붙은 수박들은 마치 볼링공처럼 그들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크악! 중심을 잃고 넘어진 자들은 끈적한 반죽 위에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했다. 그 순간 서진이 지붕 위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소화기를 분사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하얀 분말이 아니었다. 캡사이신과 후추, 고춧가루를 농축시킨 붉은 지옥이었다. 커, 눈, 내 눈. 밀가루 반죽에 섞인 붉은 가루는 최악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그들의 눈과 피부, 호흡기를 타는 듯한 고통으로 마비시켰다. 다른 방향으로 진입한 팀도 마찬가지였다. 건어물 가게 앞 좁은 통로를 지나는 순간 위에서 거대한 그물이 떨어졌다. 질긴 어망에 발이 묶여 허우적거리는 그들에게 이번에는 멸치 액젓과 삭힌 홍어 국물이 세례처럼 쏟아졌다. 지독한 악취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이 서진이 준비해둔 또 다른 함정이 발동했다. 시장 바닥에 하수구 뚜껑이 열리며 고압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소방 호스를 연결해 만든 수압 트랩이었다. 강력한 물줄기에 휩쓸린 그들은 서로 뒤엉켜 속수무책으로 나뒹굴었다. 서진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시장 전체를 자신의 무대 삼아 종횡무진 움직였다. 지붕과 지붕 사이를 소리 없이 건너뛰고 좁은 골목의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가 적의 등 뒤에서 나타나 급소를 가격하고 사라졌다. 그녀는 사냥꾼이었고 청소팀은 사냥감이었다. 놈들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했지만 수십 년간 몸으로 시장을 익힌 서진의 지형숙지 능력과 기상천외한 함정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나갔다. 젠장! 흩어지지 마! 전현을 찾아! 청소팀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고함을 질렀다. 그는 다른 팀원들과 달리 서진의 함정에 거의 당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다른 용병들과는 다른 진짜 배기 실전 경험자의 그것이었다. 마침내 그와 서진이 시장 중앙의 넓은 공터에서 마주쳤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대단하군. 시장 아줌마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괴물이잖아. 어느 부대 출신이지? 남자가 물었다. 그의 손에는 피처럼 붉은 빛이 도는 카람빗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처리하던 부대 출신이다. 서진이 짧게 답했다. 그녀의 양손에는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역수로 들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 개의 그림자가 폭우를 뚫고 격돌했다. 카캉! 카캥!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빗소리를 갈랐다. 남자의 공격은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카람빗 나이프가 춤을 추듯 서진의 급소를 노렸다. 하지만 서진의 방어는 더욱 정교했다.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흘려내며 빈틈을 노렸다. 이것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다. 서로의 수를 읽고 함정을 파고 심리를 이용하는 고도의 수싸움이었다. 순간의 빈틈을 놓치지 않은 서진의 쇠꼬챙이가 남자의 어깨를 스쳤다. 얕은 상처였지만 남자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압도할 것이라 생각했던 싸움이 대등하게, 아니 오히려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미친년이. 이성을 잃은 남자가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서진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서진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뒤로 물러서는 척했다. 남자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깊숙이 파고들었다. 바로 그 순간 서진의 발이 바닥에 있던 양동이를 걷어찼다. 양동이 안에 있던 것은 물이 아니었다. 끈적한 폐식용유였다.
미끄러운 기름에 중심을 잃은 남자의 몸이 휘청거렸다. 서진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지면을 스치듯 낮게 파고들며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가 등부터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서진은 그의 가슴 위로 올라타 손에 쥔 쇠꼬챙이를 그의 목 바로 옆에 박아 넣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그의 피부를 뚫기 직전 서진의 움직임이 멈췄다. 움직이면 죽는다. 서진의 목소리는 비보다 차가웠다. 남자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진짜 죽음을 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시장에는 더 이상 어떤 싸움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신음하는 청소팀과 그 중심에 선 서진. 그녀는 흠뻑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여신처럼 보였다. 그녀는 시장을 지켜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오늘 밤의 승리는 더 거대하고 끔찍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만 하는 운명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새벽의 푸른 빛이 시장의 젖은 지붕 위로 스며들 때쯤 검은색 밴 한 대가 소리 없이 시장 안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오충성과 그의 팀원들이었다. 전직 특전사 출신들로 구성된 그의 팀원들은 눈앞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쓰러진 청소팀을 결박하고 현장의 증거들을 지우고 흐트러진 시장을 정리했다. 마치 군사작전 후 흔적을 지우는 전문 부대처럼. 준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곳은? 오충성은 서진의 앞에 서자마자 거수 경례를 붙이며 다급하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서진의 옷은 찢겨 있었고 팔과 얼굴에는 자잘한 상처와 멍자국이 선명했다. 괜찮다. 서진은 짧게 대답하며 오충성이 건네는 구급 상자를 받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자신의 팔에 난 자상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충성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한때 국가의 가장 높은 곳에서 별을 달았던 전설적인 지휘관이 이제는 어두운 시장 골목에서 홀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준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저희에게 연락하셨으면. 이건 내 싸움이다. 서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들을 끌어들일 수 없었다. 저희는 준장님의 부하입니다. 전역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에게 끌어들인다는 표현은 모욕입니다. 오충성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의 진심 어린 외침에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오충성을 자신의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어지러운 가게 안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다. 서진은 뜨거운 물을 끓여 차를 내왔다. 김이 오르는 찻잔을 바라보던 그녀가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내가 왜 군을 떠났는지 아나 오 중사?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갑작스러운 결정에 충격을 받았을 뿐입니다. 서진의 시선이 허공의 한 점을 향했다. 그 눈은 더 이상 시장 분식집 주인의 눈이 아니었다.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느 국경지대의 전장을 보고 있었다. 작전명 여명의 빛. 기억하나? 오충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서진의 군 생활 마지막 작전이자 부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작전 중 하나로 기록된 이름이었다. 적대 세력에 납치된 우리 측 요원을 구출하는 극비 임무. 당시 최고의 팀장으로 명성을 떨치던 서진이 직접 팀을 이끌었다. 우리는 완벽하게 침투했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어. 문제는 적의 아지트에 요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였다.
서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곳엔 아이들이 있었다. 납치된 요원의 가족들. 적들이 인간 방패로 삼기 위해 함께 잡아둔 거였어. 사전에 입수된 정보에는 전혀 없던 내용이었지.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퇴로가 막히고 적들의 포위망은 좁혀왔다. 서진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요원 구출이라는 주 임무를 완수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인인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나는 명령을 따랐다. 요원 구출이 최우선이라는 상부의 명령을.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최대한 안전한 곳에 숨게 한 뒤 교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전장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더군. 치열한 교전 중 적이 던진 수류탄 하나가 아이들이 숨어있던 방의 바로 앞에서 터졌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아이들을 덮쳤다. 하지만 그녀 혼자서 모든 파편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한 아이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결과적으로 작전은 성공했다. 요원은 구출했고 적들은 섬멸했지. 나는 훈장을 받았고 모두가 나를 영웅이라 불렀다. 하지만 난 알아. 내가 영웅이 아니라는 걸. 내 등 뒤에서 죽어가던 그 아이의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그녀의 등에는 아직도 그때의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그보다 더 깊고 끔찍한 상흔이 새겨졌다. 나는 내 능력이, 내가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이 살인 기술이 결국 무고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내 손에 들린 총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일 뿐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친 거다. 다시는 내 힘 때문에 누군가가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오충성은 눈물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알던 강철 같던 지휘관의 여린 속내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준장님, 그건 준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내 잘못이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이곳 시장은 나에게 두 번째 기회 같은 곳이다. 이곳 사람들은 군인도 요원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야. 내가 지키지 못했던 그 아이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약한 사람들이지. 이번에야말로 내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고 싶다. 그때처럼 명령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지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내가 가진 힘으로 소중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내가 과거의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그녀의 고백은 그녀가 이 싸움에 임하는 각오의 무게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성전이었다. 같은 시각 백상어 조평호의 펜트하우스. 조평호는 박살난 청소팀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분노에 차올라 집기를 부수고 있었다. 반면 최민준 이사는 차가운 얼굴로 태블릿 PC의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강서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열람 제한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 있는 군 인사기록 카드 화면이 보였다. 회장님, 이 여자는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뒷조사를 해봤지만 군 기록 대부분이 기밀로 묶여 있습니다. 간신히 알아낸 것은 그녀의 마지막 계급이 준장이었다는 것과 별명이 독사였다는 것뿐입니다. 준장? 독사? 그게 무슨 개소리야? 조평호가 으르렁거렸다. 아마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괴물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주먹이나 칼로 상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그녀는 전쟁을 치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두려움과 함께 지략가로서의 기묘한 흥분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에는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군인은 민간인을 해치지 못하죠. 특히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대상이라면 더더욱. 최민준은 조평호에게 새로운 계획을 속삭였다. 그것은 서진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인질로 삼는 훨씬 더 교활하고 비열한 계획이었다. 서진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며 미래를 향한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적은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방어만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곧 깨닫게 될 터였다. 뱀의 머리를 자르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시장에 다시 찾아온 평화는 기만이었다. 최민준의 새로운 계략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하게 시장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들은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법과 행정 시스템을 무기로 삼았다. 갑작스러운 소방 안전 점검, 위생 단속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아주 사소한 규정 위반까지 트집 잡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 정지를 내렸다. 구청에서는 광장시장 일대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태화개발과 유착된 언론들은 광장시장의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대해 연일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물리적인 위협이 아닌 생존 자체의 위협에 직면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합법적인 절차라는 이름 아래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서진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겨냥한 공격임을 알았다. 최민주는 그녀가 시장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군인 출신인 그녀가 합법적인 공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나서서 싸우면 싸울수록 상인들의 피해만 더욱 커지는 딜레마. 그는 서진의 손발을 묶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 하고 있었다. 준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놈들은 준장님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파 시큐리티의 비밀 사무실 오충성이 브리핑을 하며 침통하게 말했다. 사무실은 겉보기엔 평범한 보안 업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군 작전실을 방불케 했다. 내가 움직여야지. 서진이 지도 위에 놓인 백상업파의 조직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방어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공격이다.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쳐야 해. 머리라면 조평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의 아지트는 철옹성입니다. 정면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심장을 노릴 거야. 서진의 손가락이 조직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태화개발 본사 30층 중앙서버실. 조평호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 뇌물장부, 비자금 흐름도. 그 모든 정보가 저 안에 들어있을 거다. 저것만 손에 넣으면 조평호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정치인, 공무원들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핵폭탄이지. 오충성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저곳의 보안 시스템은 국정원 수준입니다. 최민준이 직접 설계했다고 들었습니다. 잠입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네가 필요하다, 오 중사. 자네는 최고의 해커이자 통신 전문가였지. 나는 현장에서 길을 뚫고 자네는 뒤에서 눈과 귀가 되어준다. 우리가 함께 했던 마지막 작전처럼. 서진의 말에 오충성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붙였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작전은 신속하게 계획되었다. 디데이는 태화개발이 주최하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VVIP 파티가 열리는 날로 잡혔다. 빌딩 전체의 보안이 삼엄하겠지만 역으로 수많은 외부인들로 붐비는 만큼 잠입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작전 당일 밤,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는 태화개발 빌딩 앞. 서진은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짙은 와인색의 실크 드레스, 높고 아찔한 하이힐, 그리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가면. 그녀는 파티에 초대된 신원 미상의 신비로운 여인으로 완벽하게 위장했다.
오충성이 사전에 해킹으로 위조한 초대장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준장님, 지금부터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귓속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폰에서 오충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깨끗하게 들린다. 빌딩 내부의 모든 CCTV는 5분 단위로 과거 영상이 반복되도록 루프를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의 유관 감시는 피하셔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서진은 우아한 걸음걸이로 빌딩 로비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녀는 파티장인 연회장으로 향하는 척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드레스의 깊은 트임 속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특수활동복으로 순식간에 갈아입었다. 평범한 파티 손님에서 그림자 속 암살자로 변신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30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VVIP 카드키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환풍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오충성의 안내에 따라 서진은 환풍구 덮개를 열고 좁은 통로 안으로 소리 없이 기어 들어갔다. 먼지와 찬 공기가 가득한 어두운 통로 속을 그녀는 한 마리 뱀처럼 유연하게 나아갔다. 마침내 30층 서버실 구역의 환풍구에 도착했다. 적외선 감지기가 복도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패턴은 10초 주기. 3초의 빈틈이 있습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레이저가 지나가는 패턴을 읽었다. 그리고 정확히 3초의 빈틈을 이용해 환풍구에서 뛰어내려 소리 없이 바닥에 착지했다. 서버실의 잠금 장치는 최첨단 지문 및 홍채 인식 시스템이었다. 이건 뚫을 수 없습니다, 준장님. 오충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있다. 서진은 잠금 장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버실 벽의 한 부분을 손으로 두드려보며 소리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품에서 가느다란 와이어를 꺼내 벽과 천장이 만나는 미세한 틈으로 밀어 넣었다. 서버실의 전력은 별도의 비상 라인을 통해 공급됩니다. 하지만 냉각 시스템은 중앙 제어실의 통제를 받지. 냉각 시스템을 과부하시키면 서버는 자동으로 다운되고 매뉴얼에 따라 관리자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와 상태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냉각 시스템 제어권을 탈취하겠습니다. 몇 분 뒤 서버실 내부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오충성이 해킹에 성공한 것이다. 예상대로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관리자 한 명이 달려왔다. 그가 카드를 대고 지문을 인식하는 순간 그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서진이 손날로 그의 목을 가격해 기절시켰다. 서버실 안으로 들어선 서진은 오충성이 보내준 프로그램을 USB에 담아 메인 서버에 꽂았다. 모든 데이터를 복제하는 데는 약 5분의 시간이 걸렸다. 바로 그때였다. 역시 정문으로 들어올 리가 없었지. 안 그런가, 독사? 서버실 입구에 최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당신 같은 괴물이 이런 쉬운 함정에 걸려들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이건 그냥 확인 절차였을 뿐이야. 당신이 정말로 여기까지 올 배짱이 있는지. 그의 손짓에 경비원들이 서진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데이터 복제는 거의 끝났을 텐데. 그걸 가지고 무사히 나갈 수 있을까? 최민준이 서진을 조롱했다. 서진은 대답 대신 서버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총구를 겨눈 경비원들이 아닌 최민준의 발밑을 향해 정확하게 던졌다. 쾅! 소화기가 터지면서 하얀 분말이 최민준의 시야를 가렸다. 그 순간 서진은 몸을 날려 서버 본체를 방패 삼아 몸을 숨겼다. 스와! 최민준의 고함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총알은 서버의 단단한 철판에 박힐 뿐이었다. 그때 서진의 이어폰에서 오충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데이터 복제 완료.
준장님, 이제 퇴각하셔야 합니다. 서진은 USB를 뽑아 품에 숨겼다. 그리고는 서버 뒤편 그녀가 미리 파악해둔 또 다른 환풍구를 향해 몸을 던졌다. 전연잡아. 빌딩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고 모든 퇴로는 봉쇄되었다. 하지만 서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가 향한 곳은 건물의 옥상이었다. 옥상에 도착하자 세찬 바람이 그녀를 맞았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십 층 아래로 도시의 야경이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다. 잠시 후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최민준이 보낸 추격대였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최민준은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서진은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옥상 난간으로 달려가 와이어가 달린 작은 장비를 건너편 빌딩의 구조물을 향해 발사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마치 한 마리의 새처럼 그녀는 두 빌딩 사이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옥상에 뒤따라온 최민주는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서진은 오충성에게 연락했다. 데이터는 확보했다. 해내셨군요. 정말 해내셨군요, 준장님. 이제 시작이다, 오중사. 이 데이터를 언론과 검찰에 넘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다. 조평우에게 내가 직접 선전포고를 할 생각이다. 그녀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가 들려 있었다. 이제 이 길고 지독한 전쟁의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다. 태화개발의 제국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었다.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데이터가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조평우와 최민준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연줄과 정보망을 총동원해 강서진의 행방을 쫓았다. 도시의 모든 어두운 구석이 샅샅이 뒤져졌고 그녀의 예상 은신처에는 이미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깔렸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한 듯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이 초조함과 분노 속에서 밤을 지새우던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몇십 개의 서버를 우회한 유령 같은 메시지였다. 메시지에는 압축 파일 하나와 짧은 문장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 자정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곳에서 너희 두 사람만 와라. 광장시장 상인들의 모든 가게 원본 계약서를 가지고 협상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첨부된 파일 안에는 조평우가 국토부 장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는 순간이 담긴 영상의 1초짜리 클립이 들어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들의 심장을 겨눈 비수였다. 미친 저 여자가 지금 우리를 오라가라 명령하는 거야. 조평우가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다. 이건 함정입니다, 회장님. 최민주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저 여자는 우리를 그 시장 바닥으로 끌어들여 끝장을 보려는 겁니다. 함정이면 어쩔 건데. 안 가면 저 영상이 온 세상에 뿌려질 텐데. 당장 놈들을 풀어서 시장 전체를 포위해.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만들고 전연을 산채로 잡아와. 물론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저 여자의 요구대로 저희 둘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저 여자도 우리가 함정을 팔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나타나지 않거나 약속을 어기고 병력부터 투입하면 그 즉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데드맨 스위치를 설정해 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민준의 분석은 정확했다. 강서진은 그들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장, 광장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러 가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최민주는 시장 주변의 모든 고층 건물 옥상에 최정예 저격수들을 배치하고 사복 차림의 행동대원들을 민간인처럼 위장시켜 시장 외곽에 풀어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강서진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마지막 그물을 쳐놓았다. 자정. 불 꺼진 광장시장은 묘한 긴장감과 함께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조평우와 최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약속대로 그들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등 뒤에서는 수십 개의 총구가, 그리고 하늘에서는 저격수들의 스코프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최소한의 위안을 주었다. 그들은 마침내 서진이네 분식집 앞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강서진은 싸늘한 전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뜨거운 김이 오르는 어묵솥 앞에서 묵묵히 국물을 젓고 있었다. 마치 곧 아침 장사를 시작할 사람처럼 너무나도 평온하고 일상적인 모습. 그 태연함이 오히려 두 사람을 압도했다. 왔군. 서진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그저 연민과 경멸이 섞인 복잡한 빛이 감돌았다. 내년이 감히 우리를 불러내. 원하는 게 뭐야? 돈? 원하는 만큼 주지. 아니면 해외로 나갈 수 있게 신분 세탁이라도 해줄까? 데이터만 넘기면. 조평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랬지? 서진이 그의 말을 끊고 물었다.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가졌잖아. 그런데 왜 하루하루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까지 짓밟아야만 했나?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 근원적이어서 조평우와 최민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데이터의 거래를 예상했지 이런 도덕적인 신문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약한 놈은 강한 놈에게 먹히는 게 세상의 이치야.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조평우가 궤변을 늘어놓았다. 강서진 씨, 당신 같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저런 하찮은 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지 모르겠군. 우리와 손을 잡았다면 당신은. 최민준이 회유를 시도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지지그. 최민준의 귀에 꽂힌 무전기에서 끔찍한 소음이 터져나왔다. 오충성이 마침내 그들의 통신망을 장악한 것이다. 모든 저격수 및 행동대원에게 알린다. 목표 강서진가 배신했다. 지금 즉시 조평우와 최민준을 제거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라. 이것은 회장님의 마지막 명령이다. 변조된 조평우의 목소리가 무전망 전체로 퍼져나갔다. 뭐야. 이건 함정이다. 속지 마. 최민준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저격수들의 스코프는 혼란스럽게 서로를 겨누기 시작했고 행동대원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그들의 지휘 체계는 완벽하게 마비되었다. 내 놈들의 세상에서는 배신이 일상이겠지. 서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탁자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시장 주변에 배치된 모든 저격수와 행동대원들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내 집에 와서 내 규칙을 따르지 않은 대가다. 그 순간 이성을 잃은 조평우가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서진에게 달려들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의 주먹은 흉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서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있던 고무 호스를 살짝 발로 밟았다. 바닥으로 흘러나온 물이 조평우의 발을 미끄러뜨렸다. 거대한 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순간 서진은 그의 팔을 잡아채 끓고 있는 떡볶이 철판 위로 그대로 처박았다. 으아악!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서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손목과 어깨 관절을 가볍게 비틀어 탈골시켰다. 조평우는 더 이상 싸울 의지조차 잃은 채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이제 남은 것은 최민준이었다.
그는 재킷 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하지만 너도 무사하진 못해.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서진의 손에서 무언가 날아왔다. 뜨거운 어묵 국물을 가득 머금은 국자였다. 컥.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쓴 최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서진은 이미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손이 총을 쥔 그의 손목을 꺾고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하고 팔꿈치로 그의 턱을 올려쳤다. 모든 동작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고 최민주는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무너졌다. 서진은 쓰러진 최민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는 뛰어난 군인이 될 수도 있었다.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지킬 수도 있었지. 하지만 넌 기생충이 되는 길을 택했다. 진짜 실패자는 바로 너다, 최민준. 그 말은 최민준의 육체가 아닌 영혼을 파괴하는 비수였다. 싸움은 끝났다. 서진은 그들이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가게 계약서들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질질 끌어 분식집의 허름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혔다. 자, 그녀는 방금 전까지 조평호의 얼굴을 찢었던 그 철판에서 가장 맵게 양념한 떡볶이를 한 그릇 퍼서 그들의 앞에 놓았다. 먹어.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그녀를 쳐다봤다. 먹으라고 했다. 서늘한 명령에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지옥처럼 매운맛에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도 그들은 감히 멈출 수 없었다. 이 떡볶이 한 그릇에는 이 시장 사람들의 하루가 담겨 있다. 새벽부터 일어나 땀 흘려 일하고 자식들 학원비 걱정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너희 같은 놈들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진짜 백이 삶이란 말이다. 서진이 그들에게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조평호가 매수한 지역 경찰이 아니었다. 오충성이 데이터를 넘긴 부패하지 않은 중앙지검 특수부와 내부 감찰팀의 차량들이었다. 조평호의 비호 세력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버린 지 오래였다.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진은 데이터가 담긴 USB를 떡볶이 그릇 옆에 놓았다. 그리고는 앞치마를 풀어 의자에 걸쳐놓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심판은 끝났고 이제 법의 시간이었다. 몇 주 후, 대한민국은 태화개발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수많은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조평우와 최민주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장시장은 기적처럼 평화를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더 활기가 넘쳤다. 모든 상인들은 자신들의 가게를 온전히 돌려받았고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다. 서진인의 분식집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서진은 다시 예전의 따뜻한 미소를 되찾고 손님들에게 정성껏 떡볶이를 담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절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닌 정겨움이 담겨 있었다. 이모, 여기 떡볶이 1인분이요. 한 교복 입은 학생이 외쳤다. 이모, 근데 진짜예요? 이모가 전설의 영웅이라면서요. 서진은 빙그레 웃으며 뜨끈한 어묵 국물 한 컵을 서비스로 내주었다. 무슨 소리니? 나는 그냥 떡볶이 파는 아줌마야.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녀는 길고 긴 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삶을 되찾은 것이다. 잠들었던 괴물은 다시 깊은 잠에 들었다. 자신의 터전을 지켜냈다는 만족감과 함께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음은 그녀가 지켜낸 평화가 연주하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